장사인 하나머티리얼즈가 장 초반부터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과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전거래에 대비해서 8%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 현재는 10% 넘는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 초반부터 현재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기준으로 전거래에 대비해서 7.3% 올라섰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5.78%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 한때는 10% 넘게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업황이 활기를 띠면서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종목 주가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 등이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강세 양상을 이어주고 있고요. 기자재 쪽도 계속되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5월 달 수출 자체가 2.4% 줄어들었고요. 대미 수출 역시도 14%, 특히나 승용차 수출이 6% 넘게 하락하면서 관세 영향권 안에 여전히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요. 그래도 밸류가 많은 기업들 위주로의 신고가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여전히 시장에서 보수적인 시선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시장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바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기대 소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도 이제 돌파구가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증시와의 연관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이야기가 먼저 좀 선행이 된 상황이어서 이제 러시아가 어찌 보면 좀 시니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원래 이제 이전에 한번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번 만나면서 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재차 이제 만나면서 합의를 좀 도출해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어느 정도 휴전 적극성을 이제 보이려고 하는 태도로 돌려놨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이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또 협상을 해나가는 단계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부터 이제 전쟁이라는 모멘텀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러우 전쟁이 지속된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이 불경기라는 겁니다. 이 전쟁도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 돈이 없으면 전쟁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휴전을 하지 않겠다, 종전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제재까지 가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한번 돈 없이도 한번 전쟁을 해보시지, 이런 입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종전을 부추기려고 하는가, 급하게 하려고 하는가,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인프라 쪽이랑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불경기인데 이 경기를 이제 호조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
인프라 정책을 써야 합니다. 뭐 인프라 정책 말고 다른 게 없겠느냐 하겠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카드가 세금 낮추는 거랑 인프라 정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연준에도 계속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전쟁이 지금 쉽사리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분위기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인프라 관련된 정책이 모멘텀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원하고 있구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증시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가 평화, 두 번째가 저금리, 그리고 세 번째가 저물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맞추기 위한 첫 단추로서 지금 평화를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평화라는 것도 전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 삐걱거리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방향성 자체는 평화로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맨 처음에 러우 전쟁이 격화됐던 그때가 이 전쟁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할 때였고 차츰차츰 전쟁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지속한 지가 오래됐고 평화는 이제 앞으로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내다보는 투심이 서서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거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방산도 물론 앞으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이제 재건이나 인프라 쪽의 수요나 돈이 몰리는 그런 수요 자체가 훨씬 더 좀 강해지지 않을까, 돈이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소식 좀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헤드라인들이 좀 전해져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평화협정 각서를 제안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종전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안고 또 한번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소식을 접했음에도 이전만큼 열기가 뜨겁지 않은 건 너무나 이제 반복됐던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그만 이 뉴스를 보내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계속 들여다봐야 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전쟁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건이요? 재건 관련된 모멘텀. 맞아요. 이제 재건도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난다 하면서 너무 뒤로 밀려버리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가다 이제 좀 힘을 잃어가는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평화라는 키워드가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간다 하면서 못 갔던 건 전쟁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못 갔던 건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단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내다봐야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끝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호경기가 아니라는 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어요. 돈을 잘 벌고 그래야 그 돈 가지고도 또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전쟁 못 하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원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책이었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이제 불경기로 나아가면서 전쟁 지속성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인프라 관련된 수요 자체도 지금 새롭게 불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이제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게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추가적인 슈팅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나중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뭐 전진건설로봇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그룹주의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뭐 두산바켓, 뭐 더 나아간다면 뭐 SY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최근에 진성TC라는 기업이 강력한 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어제자에 이제 주가가 거의 뭐 25%, 23% 정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진성 TEC가 이제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도 이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재건 바람이 좀 불어오면서 인프라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에 서서히 건설기계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진성 TEC가 좀 독보적으로 먼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우량주들도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보면서 선침의 관점으로 인프라 관련주를 한번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또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좀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면은 단 하나의 또 기업을 꼽자면은 대표님 어떤 기업들 좀 보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제 여전히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었던 그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인데 네네. 예전에 말씀해주시고 엄청나게 맞습니다. 또 많이 올라갔었죠. 네. 콘크리트 펌프카 이제 제조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재건 모멘텀이나 인프라 모멘텀 모두에서 이제 다들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고 과점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점유율 확보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만큼 전진건설 로봇이 저는 1순위로 좀 볼만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제자에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진성 TEC가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안 가고 있을 때 독보적으로 먼저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 강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진성 TEC가 또 두각을 드러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 여타 다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량주들, 뭐 HD 현대그룹주나 뭐 두산바켓이나 이런 그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은 무난하게 이제 또 추세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종목별로의 다양한 전망치들도 함께 봤습니다. 다시금 도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멘텀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깨는 경기 균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번에 주 초반에 무디스 신용등급 이야기 굉장히 좀 많이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연간지어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그렇게 클까요, 대표님? 이제 이게 충격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거는 솔직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강도를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분명한 거는 한번 충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방송 초반에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현금 50%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충격이 올 것 같고 그 근거로는 보통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행보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충격이 한번 오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충격이 왜 올 것이냐. 우리가 이제 관세발 충격이 온다 얘기는 하는데 4월 초에도 관세발 충격이 오긴 했습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그럼 4월 초에 나왔던 그 관세 충격이 끝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충격이 올 것인지는 좀 미지수지만 그게 충격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4월 초에 트럼프가 판넬 들고 와서 국가별 상호 관세를 이제 부과했는데 그때는 관세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낮춰가면서 완화해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실제로 중국도 거의 뭐 초기화로 돌아갔죠. 근데 이게 완화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관세가 없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4월 초에 느꼈던 그 관세발 불확실성은 불안감 때문에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것도 맞고 그 이후에 그 정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맞고 이제 점점 완화를 해주고 있지만 관세가 실제로 경기로 충격으로서 다가오는 건 시간차가 좀 존재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제 또 수요가 떨어져 버리게 되고 소비가 이제 감소하면서 경기가 이제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도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다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 소비까지 안 하게 되는. 왜냐면 생산성이 없고 뭐 쉽게 말해서 월급이 안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뭐 쉽게 사겠습니까? 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발생하는데 오히려 경기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연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관세를 상쇄할 정도로 원유 가격을 이제 에너지 가격을 트럼프가 낮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지금 현재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물가는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CPI나 PPI도 계속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제 전저점을 깨려고도 하고 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매우 이제 안정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그다지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기대 인플레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물가가 괜찮지만 나중에도 괜찮을 거냐? 관세가 부과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에도 괜찮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세를 어느 정도야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상세되긴 또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이야 경기가 선방하고 있는데 그 관세가 이제 후폭풍으로서 타격을 줄 때는 불경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연준은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핵심 명분은 저물가, 다시 말해서 물가 안정과 불경기인데 불경기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세발 불경기가 올 거를 저는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다 보니까 금리를 쉽사리 못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5월, 6월, 7월 3달 연속으로 금리 결정하는데 다 동결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뭐라 했냐면 9월 이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뭐 5월 달은 동결했고 다가오는 뭐 6월, 7월도 다 동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죠. 8월 달은 금리 결정 안 하고. 그럼 이제 9월 달 가봐야 아는 건데 9월까지는 이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장기 상승을 이어가려면 저금리도 이제 필수적인데 지금 물가도 지금 삐걱대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금리가 9월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발 타격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의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준이 액션을 취해가지고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남겨놨던 현금을 공격적으로 베팅해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 단계라서 현금을 좀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현금은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를 나눴을 때보다 이제 대표님의 시각 자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약간 변한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월가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내 증시와 대입을 해봤을 때도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들 좀 유지하시면서 현금을 좀 보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 자체는 6월 달에도 동결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싣고 계시는 거죠? 네, 뭐 6월이 아니라 7월도 동결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연준의 입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명확하게 이제 관세발 충격이 와서 시장이 흔들리면 그때 인하하겠다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도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를 너무 빨리 써버리기를 싫어한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미리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물가가 튀어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충격이 왔을 때 그거를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이 금리 갭이 없다 보니까 이미 제로 금리인데 거기서 더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좀 고려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 아래로 금리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뭐 2% 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2% 금리는 이제 사실상 거의 금리 수준에서 제로 베이스로 가까워지고 있는 수준이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2% 기준치로 이제 가기 전까지는 지금 4.5% 수준에서 2.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0.25%포인트씩 이제 한 계단으로 치면은 몇 단계 안 남았어요. 물론 차근차근 내리면 되겠지만 그때 이제 관세발 충격이 어느 정도로 올지 연준도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선제적인 인하를 좀 두려워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가 충격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이 충격이 한번 올 것이고 그때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뭐 제가 아는데 다른 뭐 유수한 이제 저보다 뛰어난 투자자들이 모를까요? 더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베팅을 안 하고 그때 한 번 정도 충격이 왔을 때 또 제대로 베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사점을 던졌으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현금 다 털어가지고 투자를 할 때냐?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신호탄을 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충격이 맞고 이 충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이제 쫙 풀 거다.
그럼 이제부터는 투자해라라는 신호탄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결이 지금 길어진다고 해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증시는 우상향할 것이다. 우리가 2019년부터 이미 증시 상승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하나 뭐가 그냥 중간에 낀 것뿐이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충격이 잠깐 껴들었을 뿐입니다. 2019년 말부터 이미 증시는 반등하고 실제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잠깐 쇼크가 있고 나서 그대로 다시 우상향하면서 완전히 급등 랠리로 가버렸죠. 만약에 지금도 저는 이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다만 중간에 충격이 한번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기업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업종을 투자하고 계시면 그건 그냥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 충격이 오고 나서 회복될 때쯤이면은 그때는 이미 매수하기 늦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원전주들 날아가는 거 보세요. 에너지주들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격이 올 거니까 안 사고 있는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매력적이고 놓치기 아쉬운 종목들이 많습니다. 업종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투자는 이어가셔야 하되 다만 충격을 이제 완충해 줄 수 있는 에어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금만 확보하자 차원이지 투자는 꼭 지금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추세는 이미 상승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투자의 매력 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어떤 업종 좀 바라보면 좋을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금리 인하가 뒤로 자꾸 밀리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뒤로 밀리고 있는 똑같은 업종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랑 로봇입니다. 근데 이게요, 뭐 밀리고 있기는 한데 중간중간 올라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한번 유일 로보틱스가 급등했고요. 이번에 로보티즈가 한번 급등 나왔고요. 중간중간 툭툭 치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줍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로봇 관련주는 시총 상위 순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상위 순으로 투자를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유일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대기업 자본 투자가 들어간 이제 기업들은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툭툭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축되어 있다라고 해서 놓치면은 로보티즈 뭐 한 두세 달 전에 샀다고 가정해보면 유일 로보틱스를 뭐 한 세네 달 전에 샀다고 가정해보면 수익정이거든요. 지금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를 로봇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해 보시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번에 의약품 관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위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지 동결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인상 사이클이 아닙니다. 인하 사이클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하셨을 때는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계속 장기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좀 확대시켜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미국의 의약품 관세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5월 내 관세 우려에 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4%, 6%가량의 급등을 또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증시와 연관 지어봐야 될지 제약주들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의약품 관세를 얘기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그 산업에서 돈이 된다는 거고 그 산업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산업이 앞으로 돈도 안 될 거고 그 산업을 위축될 거로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관세를 부과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산업이 이제 돈도 못 벌 건데 뭐하러 관세를 부과하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 그 업종이 나중에 돈 되는 산업이다. 그쪽에 오히려 투자를 집중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타격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이 좋아져요. 하나를 팔아도요, 미국에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이더라도요. 이게 이제 바로 매력적인 미국 시장이에요. 심지어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외형 확장과 질적 확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번에 그 의약품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다가 더불어서 FDA 그 승인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임상 3상 통과해야 된다 하는데 무슨 임상 4상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속된 말로 이제 좀 너무 허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몇 기업들, 이제 그 미국 진출을 못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좀 허들이 높아져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이미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 있죠. 뭐 녹십자의 알리글로라든지 SK바이오팜의 뭐 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플이라든지 심지어 이번에 그 고영 같은 경우에도 미국 FDA 승인 떨어지면서 뇌수술용 로봇 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진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진출에 이미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그 경쟁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이 해자 벽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침투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심지어 이제 이번에 생물보안법 얘기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존의 중국의 우시그룹이 하고 있던 사업 비중을 이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몇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되는 이제 대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미 미국에 진출했거나 승인이 떨어진 기업들은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관세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호재가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이나 정책에 이제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으니 뭐 어떤 기업들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미국 진출에 성공해서 혹은 혁신 신약을 통해서 경쟁력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 있죠. 이익도 잘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앞으로 잘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적자 내고 있는 기업들 말고 기대감만으로 가는 제약바이오 말고 이미 잘하고 있고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 뭐 처음부터 다시 통과해야 된다.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처음부터 리셋 시켜버리겠다.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 처음부터 다시 통과해야 돼.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허들을 높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 정도 조건만 추가적으로 통과하면은 사업 다시 이제 하게 해줄게라든지 기존 통과한 기업들은 시간차를 두고 뭐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면제해주든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제 예측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이제 임상 처음부터 통과하라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통과한 분야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주고 추가로 조금 더 까다로운 요건 한두 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허들을 오히려 기존 기업들한테 낮춰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기 정부 때도 하려고 했던 건데 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법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통과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게 과연 특히나 다른 업종들보다도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더더욱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또 약가이나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들에게는 호재일까 혹은 악재일까에 관한 토론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견조한 흐름들, 더 나아가서는 상승의 흐름들도 확인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약가 인하에 관해서 시밀러 제품들이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고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미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수혜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이제 바이오 관련한 헬스케어 행정명령 안에는 그간 이제 FDA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을 일부 연장해주는 그런 시간 타임라인적인 혜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희가 종목적으로 좁혀보자면요, 대표님 일단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제 좀 긍정적으로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에 우량주기도 하고 CDMO 쪽이다 보니까 타격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의약품 관세를 하게 되면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뇌전증 치료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관세 부과하면은 이익 타격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너무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이만큼 날 것 같았는데 좀 좁혀질 수 있겠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 자체도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치료제가 처음 진출한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가서 이제 시장에 파고들어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SK바이오팜 이후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치료제들이 더 허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SK바이오팜한테 과연 이게 진짜 안 좋은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물보안법도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약간이나 정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시밀러랑 그다음에 CD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들을 병합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이나가 이제 정책이 활력을 띠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그 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적으로 CDMO 사업도 워낙에 이제 국가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과 CDMO 쪽에 이제 동반수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타 다른 이미 미국 진출, FDA 승인이 떨어진 기업들은 그 뒤에 들어오는 후발주자들의 이제 경쟁을 허들을 높여가지고 막아줌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특혜가 좀 지어주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헤드라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시장 한 줄평 이야기만 또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표현을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이제 위기가 닥쳐올 거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데 그 위기가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다만 충격이 왔을 때 일정 정도 그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현금만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이제 안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기본에 깔려 있는 바탕은 저는 상승론자입니다. 항상 상승에 이제 베팅을 해야 되고 다만 이 쭉 우상향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어떻게 맨날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중간중간 충격이 있을 건데 이런 이유로 이때쯤에 충격이 있을 것 같으니 그때를 대비하자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현금 다 빼가지고 이제 저 주식 이제 다 빼가지고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초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이 위기 속 안에서 로봇과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기업들 기회로서 한번 여러분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저희가 청해 들었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 나란히 상승 출발해서 지금 현재도 1%대 상승세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8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이 됐었죠.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금 지수를 잘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수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약세를 그렸었던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세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5월 수출 데이터 살펴봤더니 17.3% 늘어났고 반도체 수출 비중 역시도 3.8%포인트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젠슨황이 SK하이닉스 부스를 또 찾아가서 HBM4를 좀 잘 부탁한다, 잘 지원해달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특징주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젤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1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좀 좋았기 때문이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89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90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부합했었던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올해 매출을 4,330억 원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 늘어나는 수치.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1% 성장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지난 3월이었죠. 미국의 레티보라는 이 보톡스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2분기 추가 선적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부분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젤의 레티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가 라인보다도 중저가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 비중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 주가 추이 살펴봐야겠죠. 12개월 선행 EPS에서 또 25배로 지금 현재 현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계 기업인 이 파나리서치와 클래시스의 평균이 28배 인정을 감안한다면 멀티플이 더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휴젤의 목표 주가도 올렸지만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각각 45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7만 4천 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휴젤 같은 경우에는 5%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는 2%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슈 중요한 게 들어왔죠. 일단 미국 화이자가 제기했었던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디테일하게는 PCB13이라는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이었는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B13의 개별 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화이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우리의 이 프리베나 13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 거야 라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대법원은 개별 접합체이기 때문에 특허 청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완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CB 완제 판매는요 2027년까지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화이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27년에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완제는 아니지만 대신 구성하는 개별 접합체 수출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와 같은 이런 백신 수요가 좀 높은 지역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 이전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프랑스 기업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을 맞잡고 차세대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임상 3상 돌입을 하면서 출시가 가시화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5%의 안팎의 상승세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이번 4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646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 늘어났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가량 줄어들면서 426억 원을 기록을 했죠. 베트남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베트남부터 살펴보자면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2%, 11% 늘어났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두드러졌습니다. 매출 75%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9% 증가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법인 매출
2.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7% 감소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춘절 이후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증권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해당 이슈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출고량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세를 그릴 것이다. 자, 그리고 하반기 중국 수요 역시도 고성장 채널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법인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을 보여줬었는데 그 고성장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이 제품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4분기에 신규 파이 2개 라인 가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4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면서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약세, 현재 4%대 안팎의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테마 탑3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LNG이고요.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와 2차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핵심 수주 선종으로 LNG선과 해양 플랜트를 꼽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나란히 4에서 5%대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쪽은 감염병입니다. 중국과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니파 바이러스 우려 고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또 방글라데시에서 매년 발생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더 바이오 메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수젠텍과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보다도 상승분을 계속해서 반납하는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준비된 쪽은 우주항공산업이고요. 삼성물산이 서울대와 손을 맞잡고 R&D 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일 AP위성이 5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죠. AP위성과 세트레이가이 같은 경우에는 10%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어떤 전략대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넥스트 마켓의 일정 모멘텀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조용한 강자인 기업에 관해서 언급해드리면서요. 투자 인사이트들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일단 내일의 일정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많은 일정들이 반영을 받았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신규 상장주가 시장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자세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달바글로벌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하고요. 이번 주에 상장되는 기업들 중에는 가장 큰 시총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의 흐름들 살펴보시되 너무 큰 급등락 속에서는 이제 무리한 투자보다는요.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플레이 엑스포 개막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게임과 컨텐츠 전시회인데 이 안에 다양한 게임 업체들이 참가합니다. 혹시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게임 컨텐츠 관련주들의 추가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프트업의 니케가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고 중국 앱스토어의 순위에 따라서 니케 그리고 시프트업에 관한 주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프트업의 주가는 벌써 며칠부터 좀 반응이 나왔고요. 달바글로벌 신규 상장 한 번 더 간단히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자체가 6,300원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8천억 그리고 1분기 실적 굉장히 고성장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제2의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너무나 좋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 예수 물량도 장기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 가치가 시장에 얼마나 많이 반영을 받을지는 우리가 시장의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콜마와 같은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달바글로브도 시가총액 상위를 향해서 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이 살펴보시고요. 오늘 넥스마켓의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조용한 주도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증권주였고요. 증권주 흐름 보실 텐데 앞으로 추가 모멘텀과 우리가 지금 공략할 만한 타이밍일까에 관해서 같이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상승률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증권주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올 초 대비해서도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물론 시장에서 생각하는 테마주 격의 상승은 아니지만 조용한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KRX 증권지수 전반적인 통합 수치가 31%, 그리고 은행지수도 13%, 그리고 금융지수도 12.3%를 나타내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증권과 금융주들의 상승을 지금 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일단은 증권주에 관한 모멘텀들을 체크를 해보자면은 신용 거래 융자 자체가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쪽으로 몰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에 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정책 기대감이 최근에 같이 들어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저희가 수치적으로 바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최근에 신용 융가 잔고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112억 원으로 올라선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증권은 100억 원, 대신증권도 17억 원 넘게 신용융자 잔고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조계 대선 앞두고 나서 우리가 이런 금융 쪽에 관한 규제가 좀 완화되겠다라는 공약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행어음 제도 개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회사채 발행에 관한 허들이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상품들을 팔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적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들 현재 시장에 거래되고 있고요. 앞서서 보여드린 표처럼 거래 대금과 신용 잔고가 계속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 사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 자체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권주에 몰린 신용 융자 잔고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짚어가고 싶은 건요. 사실 예전에도 우리가 조기 대선을 겪었었을 때 증권주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양상이 보여졌거든요. 일단 증권주는 기본적으로 PBR이 좀 낮은데요. 0.5라는 PBR에서 1 PBR까지 도달했었는데 그러한 패턴이 지금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별로 어떤 기대감으로 증권주를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키움증권은 파생 점유율 상위를 나타내고 있고 거래 대금 쪽에 관한 수혜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IMA라고 해서 퇴직연금 자체를 세무 서비스까지 함께하는 그런 상품을 현재 개발 중인데요. 이 부분을 금융위 쪽에 관해서 인가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요.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 받아갑니다. 해외 사업 확대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삼성과 신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발행 어음 인가에 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사업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증권주들의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보다는요. 배당 확대라든지 밸류형 매력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 모멘텀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지 계속 시장에서 살펴보시는 전략들 좋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 리스크들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단기 급등주는 일단 좀 피하시면 좋겠고요. PBR 자체가 0.5에서 0.7 구간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미 증권주들 많이 올라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의 옥석 가리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자꾸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은행과 증권주들은 당연히 순이자 마진 축소 우려감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한 타이밍들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또 기관적으로 투자의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조용히 강했었던 강자였습니다. 충분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성들의 확장 역시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의 뷰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넥스트마켓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들 다시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